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를 보면 첫 번째는 19세기 초반 중반 조선의 국내와 국외 정세에 대해 배워본 다음에 두 번째는 흥선대원군이 세도 정치를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정치를 순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세기 국내외 정세입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여기 있는 제국주의라고 하는 용어의 뜻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전후가 되면 많은 유럽 서구 열강들이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이 산업혁명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공장에서 물건들을 대량 생산해내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물건들을 대량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원료를 값싸게 사기 위한 원료시장, 그리고 만들어낸 물건들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시장 등등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시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민지 쟁탈을 위한 식민지 쟁탈전의 시대가 전개되게 되는데, 이런 시대를 제국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식민지를 통해 원료를 값싸게 살고 만들어낸 물건들을 팔기 위해서 식민지 쟁탈을 위한 대외 침략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동아시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국외의 동아시아 상황을 보면 중국의 청나라는 아편전쟁 이후에 영국 등에게 결국 패배하게 됨으로써 개항을 하게 되고, 마지막 2차 아편전쟁 때는 영국에게 패배함에 따라 베이징 등등이 함락되게 됐습니다. 일본은 1854년도에 미국 페리 제독의 무력 시위에 굴복을 하고 개항을 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우리 조선의 상황을 보면 많은 서구 열강들이 우리 조선에도 접근을 하게 됩니다. 모양이 다른 베이라고 해서 서구의 베이들을 우리 조선 사람들은 이양선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러한 이양선들이 우리 조선 근해에 들어와서 통상을 요구하게 됐고, 안동김씨, 풍량조씨 등등의 소수의 유력 가문들이 비변사 등등 권력 기구를 장악한 세도 정치로 인해 정치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었으며, 권력이 부패됨에 따라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 민생이 조금 불안정하게 되고 또 많은 밀란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철종이 후사 없이 죽게 되니까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이었던 이명복이 12살의 나이로 즉위함에 따라 고종이 즉위하게 되고, 이러한 시기를 1863년부터 13년까지 약 10년간의 흥선대원군의 집권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흥선대원군은 누구이고 어떻게 이렇게 권력을 장악을 했는가, 그 과정들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종 시기쯤이 되면 신정왕후라고 하는 이른바 조대비가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는데요. 조대비만큼 성이 조씨, 즉 세도 정치의 하나였던 풍량조씨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종 때는 안동김씨가 다시 권력을 장악함에 따라 어떻게 이 풍량조씨 가문을 키울 수 있을까, 이 신정왕후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흥선군과 원래 밀탁을 맺게 됩니다. 철종이 아들 없이, 즉 후사 없이 사망하게 되면 나의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개혁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는 아무리 왕실 종친이라고 해도 똑똑한 사람이거나 조금은 무서웠으면 신하들, 즉 안동깁씨 등등이 영모죄를 씌워가지고 강제로 제거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어떤 소설에 보면 흥선대원군이 타락고처럼 약간 상갓집 개, 궁도령, 상당히 안동김씨한테 벌벌 떨고 막 찬칩식 가서 그런 위신 없이 막 아무거나 먹고 했던 그런 게 나오는데, 그거는 소설이고요. 물론 흥선군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이때 철종이 죽게 되니까 고개를 들고 집권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흥선군에게 대원군이라고 하는 또 다른 명칭이 붙게 되는데요. 대원군의 왕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불렀고, 우리 조선 역사상 흥선대원군을 포함해서 4명이 있었지만 실제로 왕이 살아있을 때 또 살아있던 생부가 유일한 대원군의 흥선대원군이 유일했습니다. 고종이 즉위했지만 흥선대원군은 모든 권력을 장악을 했거든요. 신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고 그 모든 정책 결정권을 이 흥선대원군에게 주게 됨에 따라 흥선대원군의 집권기가 약 10년 동안 전개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았는데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 흥선대원군의 개혁 방향 및 목표는 어떤 거였을까요?
당연히 왕권을 강화하고 이 왕권을 약화시켰던 세도 정치를 약화시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개혁 정치를 해나가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했기 때문에 조선이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게 되고 발전이 얕아졌다, 조금은 적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생의 개인적 생각은 흥선대원군의 그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조선의 마지막 개혁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수업으로 통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 첫 번째는 인재 등용입니다. 안동, 김씨 등등의 세도 가문의 중심 인물을 축출을 하고요. 종친, 즉 왕실 사람이나 다양한 정치 세력, 즉 남인 등등을 등용하게 됐고, 흥선대원군 때는 남인이 우의정에 오르는 등의 파격적인 인재 등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도 정치 가문들이 찾고 있던 권력 기구들을 약화시켜 나갑니다. 자, 비변사라고 해서 조선 후기 모든 권력을 장악했던 이 비변사의 힘을 약화시킨 다음에 나중에는 폐지하게 되고요. 이 비변사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인 파워와 군사적인 힘을 원리기구에다가 다시 분배를 하게 됩니다. 정책 최고 결정기구였던 의정부와 조선 초기에 많은 권력, 국방을 담당했던 삼군부의 이런 기능을 부활시키고 분배하게 되는데요. 행정권에는 의정부, 군사권에는 삼군부, 이런 식으로 권력을 분배함에 따라 권력의 독점을 견제하는 권력기구 정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조선 후기가 되면 그 이전 시대와는 다르게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된 정치, 사회 등등을 새로운 법전에다가 정비를 하게 되는데요. 대전회통, 육전조례 등등의 법전을 편찬함에 따라 국가의 통치 제도를 재정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사료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후 어느 회의석상에서 여러 대신에게 말하기를 나는 천리를 끌어다 지척으로 삼겠으며 태산을 깎아서 평지로 만들어버리겠다. 또한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대신들이 무슨 소리지라고 하다가 생각하다가 이 뜻을 잘 생각해 보니까 조금은 그 말에 뼈가 들어있는 그런 말이었거든요. 천리를 지척으로 삼다 함은 왕실 종친을 높이겠다. 태산 평지를 하겠다는 말은 노론을 억압하겠다. 세도 정치를 없애버리겠다는 뜻이고, 남대문 3층이라 하면 남인을 첨가하겠다. 이렇게 흥선대원군의 인재 등용 인사 정책과 관련된 사료를 황연의 매천야록에서 읽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경복궁 중건입니다. 이 경복궁은 조선의 가장 넘버원 법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소실됨으로써 불에 탄 상태로 조선 후기까지 쭉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흥선대원군은 왕실의 그리고 국가의 가장 넘버원 궁궐이 계속해서 불탄 상태로 폐허로 남았기 때문에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경복궁을 다시 지어야 된다 생각함에 따라 경복궁을 다시 짓는 중건 사업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 어떻게 과정이 이루어지는가를 보도록 할게요.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기부금을 받는데 원에서 납부하는 돈, 이 원납전을 강제로 징수하게 돼요. 기부금의 형태였지만 양반들 또는 부자들 불러놓고 흥선군이 하게 되면 조금은 돈을 억지로 내야 되는 그런 기부금으로 원납전을 강제 징수했고요. 그리고 또 고액 화폐라고 할 수 있는 이 당백전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100배 가치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나무, 이런 기둥을 세우고 이런 지붕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또 목재가 필요했는데요. 양반의 묘지림, 양반 묘에 있었던 그런 나무들을 강제 벌목하는 상황도 있었고, 이런 궁궐을 짓기 위해서는 백성의 노동력을 돈 안 주고 강제로 동원하게 됐습니다. 정조가 수원화성 지을 때도 돈을 줬거든요. 이런 일의 대가로. 하지만 대원군 때는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노동력을
강제 동원함에 따라 양반에게도 불만이 올라가게 되고 백성들한테도 이런 불만들이 올라가는 고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고액 화폐에 의해서 당백전이 반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유통경제가 혼란함에 따라 6개월 만에 이 단백전 발행이 취소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1872년 경복궁이 오래된 폐허 상태를 끝내고 완공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서울에 가면 경복궁이 딱 서 있는데요. 대원군이 이때 안 세워놨으면 우리 경복궁을 다시 짓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경복궁 중건과 관련된 사료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납전의 징수인데 경복궁을 짓는 일에 재정이 메발라 이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팔도의 부자 명단을 뽑아서 돈을 거두어들였다. 그리하여 파산자가 잇따랐다고 해요. 이때 거두어들인 돈을 원납전이라 하였는데 백성들은 불만을 토로하면서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 아니라 원망하면서 납부하는 돈이다라고 욕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사료에 남아있고요. 자, 그럼 이어서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기 위해서 또 어떤 개혁 정치가 이루어졌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세라고 할 수 있는 전정, 그리고 군포를 납부하는 군정, 그리고 또 봄에 백성들을 구휼하기 위한 황곡 등등이 삼정이었는데 이 삼정의 문란이 어떻게 개혁이 되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세라고 할 수 있는 전정은 토지 조사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양전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숨겨진 땅들, 세금 안 내려고 국가에 신고 안 했던 이런 땅들을 찾아내서 조세를 부과했고요. 그리고 또 군정의 이런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호포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당시 양반들은 군포를 안 댑니다. 군역에 면제 혜택이 있었는데 당시 군역에서는 장정당 군포라고 하는 이런 옷감을 거둬들였는데 양반들은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만이 상당히 컸거든요. 백골진포라든지 황구참정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도망을 가면 그 이웃한테 인진 또는 친척한테 거두는 족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군정으로 힘들어했었는데 양반들한테도 가호마다 집집마다 포를 거두었기 때문에 양반들의 불만도 올라가게 되지만 어쨌든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황곡의 문란의 폐해가 가장 컸거든요. 이런 황곡의 문란을 없애기 위해서 사창제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중간에 수령이나 아전 등등이 황곡을 강제로 물려주고 또 황곡을 줄 때 온전한 쌀을 다 주는 게 아니라 흙이나 집 같은 걸 섞어서 준 다음에 다시 갚을 때는 이자와 더불어서 온전한 쌀을 다 내라고 하는 일종의 고리대금으로 황곡이 전락을 했었는데 이 중간에 관리들을 빼고 마을 단위로 사창이라고 하는 창고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이 황곡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중간에 이런 이득을 빼가던 관리들이었고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이런 황곡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런 개혁이 이루어지지만 이 사창제는 실질적으로는 큰 성과는 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호포제와 관련된 사료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군역에 뽑힌 장정들에게 군포를 받아들였으므로 그 폐단이 많아 백성들이 뼈를 깎는 원한이 갖고 있었다. 죽은 사람한테도 애기한테도 또 도망가 버리면 이웃이나 친척이 냈고요. 마을 단위로 할당해서 이 군포를 내야 됐기 때문에 원한이 컸다라고 합니다. 사족들, 즉 양반들은 한평생 한가하게 놀며 신역, 여기서는 군역이겠죠. 자, 군역을 하는 게 없었으므로 과거에도 이에 대한 여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행에 이끌려 결국 논의되지 못했다. 1864년 대원군이 사람의 원망을 무릅쓰고 귀천이 동일하게 장정 한 사람마다 세납전 입구로미를 바치겠는데 이를 동포전이라고 하였다. 이 동포제는 호포제 시행 이전에 과도기의 그런 제도였는데요. 그래서 핵심어는 귀천이 동일하게 장정 한 사람마다 세납전 2개를 내겠다고 합니다. 장정마다 낸 게 아니라 호마다 그 가오마다 장정이 있으면 이렇게
분포를 거두어들었다. 양반에게도 거두어 드리려고 했다.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을 보면 고종실록인데 근래에 호포가 한번 나오면서 등급이 물란해져 벼슬아치나 선비, 하인, 양반이든 평민이든 똑같이 취급되고 상하의 구별이 없어졌으니 한탄스럽다. 단지 황구참정, 어린애나 백골징포과 같이 불상에 의해서 귀천에 관계없이 고르게 배분하는 뜻에서 나온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명분이 한번 무너지면 양반한테도 이런 포를 거두게 되면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이런 신분제의 사회에서 운영되겠는가. 부디 호포제를 혁파하여 명분을 바로잡으며 군액을 바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양반들의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 호포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조금씩 그런 사람들의 정신도 끼어드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양반들 이름으로 호포를 거두면 양반들의 불만이 더 컸기 때문에 양반 집에서는 노비 이름으로 이 호포를 거두어 드렸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창제의 시행인데요. 황국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사창에는 감장할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니 반드시 면에서 근면성실하고 조금 돈 있는 사람을 관에서 보관뒤 뽑는다. 또한 관에서 강제로 정하지 말고 그를 사수라 하여 황곡을 나누어주고 수납하는 때를 맞아서 검사한다. 민간 자치로 황곡을 운영하겠다. 이거 말입니다. 참고직이 한 명도 이 사수가 지역민 중에서 관이 아니라 일반 민간에서 정하고 지키고 출납하고 용량을 지는 등의 모든 일들을 백성에게 맡겼다. 사창제 시행에 관한 사료를 읽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서원 정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원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중등사립학교, 중등사립학교 등등의 이런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서원이 정리되게 된 그런 배경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서원은 지방 양반의 세력 기반이기도 했습니다. 서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과거 시험을 치고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 너 어느 지역 출신이냐? 너 어느 서원에서 공부했냐? 너 스승님은 누구냐? 이렇게 학연과 지연에 따라 붕당 정치가 나누어지게 되고 이런 붕당 정치의 폐해가 세도 정치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서원을 반드시 없애야 되는 흥선대원군의 미션이 생겼고요. 일종의 몇몇 서원들은 면세와 면역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직접 현판을 내린 서원을 사획서원이라 하는데요. 이런 사획서원 등등은 세금도 안 내야 되고 그래서 서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군역의 면제의 특권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를 핑계로 지역 농민을 수탈하는 사례가 많았거든요. 우암 송시열, 즉 노론의 당수를 모치는 이 화양서원이 대표를 할 수 있는데 이 화양서원에는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을 도와줬던 만력제를 모시는 이 만동묘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화양서원에서 제사 때가 되면 지역 농민들을 수탈하고 돈 내놔라 뭐 내놔라 하게 되니까 다양한 민생을 문란하고 국가 재정도 부족하게 했던 그런 서원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 따라 전국 600여 개의 서원 중에 사익서원이 아닌 것들은 다 철폐하고 나중에는 사익서원 중에서도 47개만 남기고 다 철폐를 하게 됩니다. 영조 때보다 더욱더 파격적으로 서원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서원이 정리되고 붕당의 세력들이 약화됨에 따라 왕권이 강화되고 그리고 또 이런 면세, 면역의 특권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양반의 국가 재정도 확충되게 되고 또 민생도 안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양반들의 학교, 자기 모교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방 요생과 양반의 반발을 초월하게 되면서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잇는 실각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최익현 아시죠? 최익현이 이때 서원 정리에 불만을 품고 흥선대원군의 탄핵 상소를 올리게 되는데 이에 따라 대원군이 나중에 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원 정리 사료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군이 명령을 내려서 나라 안 서원을 모두 허물고 서원 유생들을 쫓아버리도록 하였다. 대원군이 크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진실로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나더라도 조선과 같은 유교 성립 국가에서 공자가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크거든요.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물며 서원은 우리나라 선유, 앞선 유학
학생들, 유학자들을 제사하는 곳인데 지금은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 형조와 한상구의 나주들을 풀어서 대궐 문 앞에 호소하려는 선비를 쫓아내버렸다. 이런 기록도 서원 정리와 관련된 사료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에 대해 배워봤다면 다음 시간에는 통상 수교거부 정책, 병인 양교라든지 신민 양교 등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